자, 36페이지의 중개대상물 보겠습니다. 자, 이 중개대상물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아까 중개라는 개념에서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그랬죠. 그 중개대상물이에요. 일단 우리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어야 된다. 우리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즉 부동산 아니면은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뭐 눈으로 안 보이는 거, 뭐 권리금, 영업권, 특허권, 지적소유권 이런 것도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그런데 부동산이어야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선박 이런 것들도 광의 부동산으로 보죠, 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 중개대상물은 법에서 규정된 것,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 구분이 되는데 별로 구분할 의미는 별로 없어요. 법에서는 중개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있습니다.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는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래 있어요. 비행기나 선박도 부동산이지만 비행기나 선박이 중개대상물 된다는 법이 없죠. 그죠?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으로 정한 중개대상물이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법정 중개대상물이어야 되는데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가 또 중개대상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부동산이고 법정 중개대상물 맞죠? 남대문도 건축물 맞죠? 그럼 누가 남대문 앞에 가고 니 이거 팔래 살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법정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돼요.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된다. 다른 말로 거래가 가능해야지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법에서 규정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내 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하면은 중개대상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팔 수 있다는 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물론 소유권뿐만이 아니고 아까 나왔는데 소유권하고 임차권도 들어가고 등기되는 권리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돼도 전부 다 중개대상물 된다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안 받고 건물을 지으면 벌 받겠죠,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허가 안 받고 건물을 지었다, 집을 지었어요. 벌 받겠죠. 하지만 그 무허가 건축물은 누구 겁니까? 갑 거죠, 그죠?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갑이 무허가 건축물 지고 살고 있다. 천년만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까? 팔고 이상할 수 있습니까? 팔고 이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무허가 건축물도 내 거 되고 팔 수 있죠. 중개대상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허가를 안 받아도 마찬가지로 등기를 안 해도 중개대상물 된다. 먼저 하나 보시고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은 허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또 등기를 안 하면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자, 일단 토지 들어가는데 토지는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토지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된다. 매매한다. 이건 사실은 이래 적었지만 엉터리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토지 매매하는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물론 필지라는 개념을 중개사법에서 설명할 의미는 내용은 아닌데 다른 과목에서 나올 건데 아까 용어적인 용어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필지라는 개념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필지, 이 필지를 이 줄여 가지고 그냥 필이라고도 합니다. 필지가 뭐냐면은 지번이 하나 있는 것을 한 필지랍니다. 지번이라고 적고 번지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슨 동이죠? 상인동 52번지 이게 한 필지예요. 53번지도 한 필지입니다. 53-1번지도 한 필지예요. 그 지번이 하나 붙은 것을 한 필지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여기 52번지가 갑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갑 거 아니고 갑은
요까지만 갑거죠. 지분이라는 게 다르게 이제 필지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필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한 필지에는 지목은 하나만 들어가는데 등등 다른 과목에서 공부할 게 많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건 핵심이 뭐냐면은 필지라는 것은 토지 매매의 단위입니다. 토지 매매의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토지 매매의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필지라는 것을 설명한 책에서 토지 매매의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이까지 논문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토지 매매의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단위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다른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을 단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우리나라 돈에서 제일 작은 돈이 얼마입니까? 1원이죠. 1원이 돈의 단위예요. 1원이 돈의 단위다 하는 말은 거래를 할 때는 1원의 배수 단위로 거래가 된다면 3,700원, 1원에 3,700배죠. 2,955원, 1원에 2,955배. 1원의 배수 단위로 거래가 된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원보다는 작게는 거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0.3원어치 물건을 샀어요. 돈은 1원밖에 없죠. 1원 줬다. 0.7원 잔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잔돈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돈에는 1원이 매매 단위예요. 그러니까 필지라는 개념을 더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52번지인데 이게 1원이라고 생각하세요. 1원이다. 그러면은 1필지의 일부분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매매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1필지의 일부분을 매매한다는 말은 0.7원어치, 0.3원어치 물건 판다는 말이에요. 1원 받았다. 0.7원 잔돈 못 내주죠. 1필지의 일부분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럼 1필지의 일부분을 매매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굳이 이 부분을 매매를 하려면은 필지를 분할합니다. 줄여가지고 분필이라 그래요. 요건에 맞으면은 분필 해줘요. 그러면은 지번을 하나 줍니다. 52번지 있으면 53번지 주겠죠. 주로 53번지가 있죠. 그럼 52-1번지 이게 한 필지가 되죠. 그러면은 요 부분만큼은 한 필지가 됐으니까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필하기 전에는 한 필지 일부분은 매매할 수 없죠. 1필지의 일부분을 매매할 수 있다면은 요거는 갑 거고 요거는 을 건데 1필지의 일부분은 매매할 수 없으니까 한 필지 가지고 이거는 갑 거고 이거는 을 거고 구분해서 소유할 수 없다. 한 필지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필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저당권은 1필지 전체가 되느냐 일부분도 되느냐 이거는 막연하게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막연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필지라는 개념을 알면은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죠. 그래가지고 기한까지 돈을 못 갚으면은 경매에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1필지의 일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필지의 일부분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돈을 못 갚았다 경매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민법의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법률 행위 쉽게 말하면 계약입니다. 물론 계약이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계약이에요. 물건 제일 대표적인 물건이 소유권입니다. 아까 득실 변경 나왔죠. 이전이죠.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았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 집 누구 겁니까? 갑 거죠. 잔금은 지급했지만 을이 등기 안 했잖아요. 아니,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87조에 뭐라고 했냐면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에서 규정으로 요거 정해놓은 거는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을 취득한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은 등기를 안 해도 내가 취득을 합니다. 소유권 취득했어요.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내가 등기 안 하면 내 거 됐죠.
내가 등기를 안 하면 팔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경매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건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대금만 납부하면은 내 거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재단권 설정했다. 경매 들어갔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경락받아서 대금 납부했다. 을거 됐죠. 그럼 일필지인데 이거는 갖고 이거는 을거죠. 근데 아까 일필지는 요거는 갖고 이거는 을거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구분해서 소유할 수 없다 그랬죠. 저당권은 일필지의 일부분에 설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니까 이거는 갖고 이거는 을거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일필지 전체에 된다. 일부분도 된다. 전체여야 된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민법에서 물건 중에서 빌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을 민법에서는 용익물건이랍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이거는 일필지의 일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는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중요한 부분인데 자 건축물에 건축법에서 용어 정의된 건축물은 토지 정착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토지 정착물로 지붕과 최소한의 벽만 있으면은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니지만 판례에서는 우리 중개대상 권리인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래 되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는 꼭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과목을 공법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이거는 공법 한 바퀴 돌고 설명을 드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요 중개대상물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안 했다 하더라도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건물을 하나를 지으려면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정 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그 의미는 건축 허가를 받는다 하는 말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하는 말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300세대 짓는다고 아파트 짓는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300세대 짓는다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분양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근데 분양 공고를 했어요. 분양 공고를 하니까 1순위자가 600명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600명, 600세대를 지을 수는 없죠. 600명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추첨해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당첨된 사람하고만 분양 계약을 체결하죠. 그죠? 근데 공법에서 나오는 용어가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가 많아요. 그거를 안 쓰는 용어 그대로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가지고 쉽게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으면은 이 말을 이런 말로 쓰는구나. 그러면 공부하기가 좀 쉽죠. 주택법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분양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분양이란 말을 주택법에서는 주택공급이라고 표현합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법에서는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몇 동 몇 호 계약을 체결했죠. 몇 동 몇 호 호수가 결정됐죠. 그죠? 쭉 가다가 중간에 물론 다른 과정도 있지만 등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할 때까지의 권리를 법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법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 하는 말을 보통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죠? 그럼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것을 분양권이라고 부릅니다. 분양권 전매한다 그러죠. 그죠? 법에서 표현하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할 때까지의 권리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을 우리가 분양권을 표현해요. 자 그러면은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주택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나요. 그럼 여기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되려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어야지 분양권이 즉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느냐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요. 관리처분계획.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이 되는데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그럼 문제가 나오는 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관리처분계획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들어가는 게 아닌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은, 자,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사람, 이제 어떤 사람을 두고 이 사람 키가 크다, 얼굴 잘생겼다, 뭐 저쪽 하면은 생각이 날 수도 있죠.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을 두고, 자, 특징 키가 크다, 2번 공부 잘한다, 3번 뭐 한다 외우라 그러면은 어렵죠, 그죠? 그 사람을 알면 쉽죠. 그러니까 공부에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을 관리처분계획이라 하느냐고 감을 잡고 이 공부를 하면 훨씬 쉽다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제가 할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서 나왔으니까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자, 노후불량주택이 쫙 있습니다. 이걸 쫙 밀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요. 그럼 주로 단독주택 짓습니까? 아파트 짓습니까? 아파트 짓죠, 그죠? 그러면은 1000세대가 있다, 밀었어요. 1000세대만 지으면 그 사람들 다 들어온다. 시행사가 돈 벌 게 없죠. 그러니까 추가 1000세보다 많이 지어야 되죠. 나머지는 일반 분양가 돈을 법니다, 그죠? 그러면 1000세대가 전부 다 이 집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들어온 사람 손 들어봐라. 700명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제가 엉터리로 말한 거예요. 들어온 사람 손 들어봐라. 내 들어오겠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겠다 이래 하는 겁니다. 실제로 법으로 따지면 700명밖에 안 들어온대요. 300세는 안 들어오겠다는 말이죠. 그럼 300명은 나중에 현금으로 청산하고 그것도 일반 분양하죠. 700명을 운동장에 모아라 해가지고 종이 쪼가리 700장을 만들어서 쫙 뿌려갖고 주스라. 누가 101동 102로 주웠다. 101동 102 살아라. 101동 102에 주웠다. 거기 살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전에 있는 집이 또는 토지가 좀 크면은 집을 주더라도 좀 큰 거 줘야 되겠죠. 작으면 좀 작은 거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101동 101호에 살아라. 어리라는 사람은 101동 102호에 살아라는 계획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근데 관리처분 계획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인가를 받아야 확정이 돼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죠. 예, 그리고 등기할 때의 권리까지의 권리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 하는데,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뭐라 하느냐면은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중개대상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아까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 된다 그랬죠. 부동산의 형태가 없는 것은 중개대상물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요 시점에 가면 건물로서의 형태가 있죠. 요 시점에서는 아직 접하기도 안 했어요. 건물로서의 형태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중개대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게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소송이 벌어졌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뭘 했냐면은, 자, 건물에는 이 건물이 나옵니다. 저기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하고 건물이 어떻게 다릅니까? 건물, 건축물. 고민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법에서도 옛날에는 건물이라고 했어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에서도 건축물이라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할 단계는 아닌데 나중에 되면 세법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건물, 건축물 구분하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아요. 자, 건물에는 기존 건물이 있고 미래 건물이 있다. 그럼 뭐를 미래 건물이라 하느냐면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면은 특정한 동 그리고 호수가 결정이 되면은 이것을 미래 건물로 본다 그랬어요. 미래 건물도 건물이니까 중개대상물 되죠. 그러면 분양권, 입주권,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미래 건물로 본다.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중개대상물 된다. 이게 중개대상물 전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볼 때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구분해야 되냐면은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이것을 옛날에는 당첨권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당첨권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거를 입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주권. 그럼 입주권을 정확한 법으로 표현하면은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인데, 판례에서는 입주권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이 더 잘 나와요.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아직 계약이 체결 안 됐죠. 특정한 동호수로 결정된 건 아니죠.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론 이 입주권은 주택법에서 나오는 입주권이에요. 요 입주권은 정비법에서 나오는 입주권인데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입주권이 종교대상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은 된다 해야 됩니까? 안 된다 해야 됩니까? 이건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실제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출제위원이 자기는 이 입주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주권은 종료됐으면 안 된다. 맞는 지문으로 냈어요. 그런데 출제위원은 이 입주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험 치는 사람은 이 입주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택법은 그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이 주택법은 조금 알았는데 정비법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문제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정답으로 처리가 됐어요. 지금은 입주권이 종료됐으면 된다 안 된다 이래 나올 수는 없어요.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구의 인가로 채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인지 즉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된 입주권인지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인지 반드시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된 이거는 종료됐으면 되고 요거는 종료됐으면 안 된다. 여기 종료됐으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36페이지에 종료됐으면 종료 토지의 동그라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필하지 않은 1필지 토지의 일부라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및 임대차는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아까 용익물권은 1필지의 일부도 된다 그랬죠. 대신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매매하거나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1필지 전체여야 된다. 그죠? 자, 오른쪽에 핵심 판례 한번 볼게요. 판례 지금은 굳이 볼 필요는 없고 제일 밑에 분양권 동그라미 1번 분양권 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현존하는 부동산은 아니나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보아 중개대상물이 된다. 핵심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됐죠. 중개대상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입주권. 자,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은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의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볼게요. 자,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 들어가 이제는 하나를 먼저 보시는데, 자, 산이 갑거예요. 갑이 을에게 이 산을 팔았습니다. 을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이 산은 누구 겁니까? 을 거죠, 그죠? 그럼 이 산에 있는 나무는 누구 거예요? 을 겁니다. 흙은 을 거죠. 돌멩이도 을 거죠, 그죠? 그러면은 수목, 토사, 암석, 교량, 담장 이런 것들을 토지의 구성 요소라 그래요. 토지는 중개대상물 되죠. 근데 토지를 구성하는 흙을 한 줌 지어가지고 중개대상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되죠. 토지는 중개대상물 되지만 토지의 구성 요소인 수목, 토사, 암석, 교량, 담장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법에서 나오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서는 교재 다른 거 있더라도 아무것도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는 보시면 되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여기 있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무슨 방법으로 공시한다. 쉽게 말하면은 이 부동산 누구 건지 이 건물이 누구 건지 알라고 하면은 뭘 봐야 됩니까? 등기부를 봐야 되겠죠. 부동산은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이지만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를 안 합니다. 등기를 안 하고 명인 방법으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산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니까 수목들이 쭉 있는데 바깥에 쭉 새끼줄을 돌려놨다. 철조망을 돌려놨다. 고를 파놨다. 중간중간에 홍길동 문패를 달아놨어요. 이 처음 보지만 누구라도 이거 누구 거라고 알 수 있습니까? 홍길동인 거 맞죠? 그죠? 이렇게 아는 것을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누구 거랬어요? 홍길동인 거죠.
홍길동이 있거다 하는 말은 소유권의 대상은 된다. 그죠? 자, 소유권의 대상은 돼요. 소유권의 대상은 된다. 내 거죠. 그죠?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습니다. 거래의 대상은 되죠. 자, 거래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거래의 대상은 되지만 중개의 대상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중개 대상도 된다 그랬어요. 일부 학자들. 그럼 학자들마다 이게 중개 대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의견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중개 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문제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13회 때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13회 때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제가 기억에 했던 박스 문제로 나왔는데 그 다른 것들은 별로 문제거리가 없어요. 이게 중개성을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13회 때 자격증을 따고 14회 때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는데 가져놓다 온 인터넷을 다 뒤비고 이랬는데 결국 처음에는 이거 설명 못했습니다. 처음에 안 했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었냐면은 시험 치기 전에 누가 국토교통부에 질문했어요. 학자들마다 다르고 책마다 다르는데 중개대상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중개대상물 됩니까 안 됩니까?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국토교통부에서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지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신을 해줘야 되죠. 뭐라고 답신을 했냐면은 국토교통부에서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놓고 부산 사투리라면 꼴짝게 좀 비겁하게 문제를 냈어요. 누가 이것 때문에 한 문제로 떨어졌어요. 소송을 하겠죠. 그죠?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는데 행정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를 해야 돼요. 행정심판을 제기하니까 뭐랬냐면은 아까 중개대상물로 될 수 있는 요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어야 되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부동산 맞습니다. 그리고 법정 중개대상물이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 밖의 토지 정착물 해놨는데 원래 토지 정착물은 건축물이에요. 토지 정착물 중에서 건축물 말고 다른 토지 정착물이다 말이에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토지 정착물 맞죠? 그 다음에 사적 소유가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해야 되죠. 사적 소유가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중개대상물 안 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결론적으로 중개대상물 된다. 그냥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거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나오면은 지문 하나가 나오는데 지문도 자주 안 나와요. 3번 나왔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 된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 된다. 요거만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 그 동그라미 1번에 기억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그 밑에 줄 중개대상물로 인정하고 있다. 중개대상물 된다. 요거만 보세요. 자, 오른쪽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있는데 자, 보기 전에 우리 수목의 종류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수목의 집단이 있어요. 가식의 수목이 있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임목이 있어요. 중개대상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수목은 토지의 구성요소로 본다 그랬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남은 거 하나가 있으면 수목이에요. 2개가 있으면 수목의 집단이에요. 마찬가지로 토지 구성요소입니다. 중개대상물 안 돼요. 가식의 수목이 뭐냐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식중의 수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무가 목재로서는 나무하고 관상용으로서는 나무가 있죠. 어느 게 비쌉니까? 관상용으로 쓰는 게 훨씬 비싸죠. 그죠? 누가 산에 등산을 가니까 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이쪽으로 휘었고 저쪽으로 휘었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자기가 농장을 운영을 합니다. 이거를 팔기 위해서 그 살짝 훔쳐가지고 밤에 가고 캐가지고 자기 농장에 잠시 심어놨다 가식해놨단 말이에요. 이 가식의 수목은 동산으로 봅니다.
그럼 가식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안 되죠. 그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아까 중개대상물 된다. 그죠? 임목, 명실상부한 부동산이고 명실상부한 중개대상물 돼요. 그럼 임목을 뭐를 임목이라 하느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공법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 이런 걸 무슨 시설이랍니까? 오늘 요거 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 할게요. 여자분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를 뭐라 그래요? 아가씨라 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결혼을 하면은 이름이 달라지죠. 뭐라고 합니까? 아줌마를 하죠. 그죠? 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을 기반시설이랍니다. 기반시설인데 요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면은 아까 아가씨가 아줌마로 바뀌듯이 기반시설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면은 이름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수목의 집단이에요. 수목의 집단인데 등기를 하게 되면은 아줌마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수목의 집단인데 등기를 하게 되면 임목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목이라 하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된 임목 이 말이에요. 근데 주로 그래 안 씁니다. 그냥 임목이에요. 임목이라면은 등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등기가 되었다는 말은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가 있다는 말은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대상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 두 개만 한번 봅시다. 자, 토지 소유자가 있고 임목이 있었어요. 임목은 등기부가 있죠. 소유권의 대상은 됩니다.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죠. 임목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임목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그러면 토지는 값건데 임목은 얼거되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임목이 50년이 있으면은 50년이 있으면 어른 갑의 토지를 50년 동안 빌려 쓰는 거예요. 임목이 100년이 있으면 어른 갑의 토지를 100년 동안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를 오랫동안 빌리는 것을 지상권이라 합니다.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설정을 합니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른 임목만 샀지 지상권 등기를 안 했죠. 그래도 토지를 오랫동안 빌리는 거니까 지상권 설정한 거하고 똑같죠.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임목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설정은 안 했죠. 그죠? 비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을 민법에서 조금 유식한 말로 법정지상권이랍니다. 법정지상권. 그거는 말하면 어른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여기까지는 지문에 넣을 수는 있지만 틀리게는 안 나옵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갑이 병에게 이 산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소유자가 산은 병거돼 있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어른 임목 뽑아서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안 나가고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갑이 병에게 이 산의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어른 임목 뽑아서 나가야 된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하거나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지상권을 설정했다. 지상권을 설정했다. 임목 뽑아서 안 나가고 그대로 있어야 되죠. 임목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두 번째가 임목 부분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에 중개를 할 때, 자, 병이라는 사람이 산을 샀어요. 소유자가 다른 임목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임목이 있으면 이만큼은 사용을 못하죠. 없는 게 좋죠. 그죠? 그럼 산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산에 올라가다 나무를 보더라도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못해요. 나무마다 목걸이를 걸어갖고 내 등기됐지롱 이런 거 안 적어놓죠.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 사람이 산을 살란다. 임목이 있는 거 없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공부라도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가 어딘가는 기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병이 갑의 토지를 사러 간다. 적어도 토지 등기부는 떼보겠죠. 토지 등기부를 토지 등기부 세 개로 나누면은 표제부 등기법에서 공부하겠죠. 표제부, 갑구, 을구 있습니다. 자, 표제부를 사실에 관한 등기라 그래요. 사실에 관한 등기다. 사실관계를 등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면적이 얼마나 된다. 지분이 뭐다. 지목이 뭐다. 이런 것들 등기를 합니다.
갑구,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 그 중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토지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인이 누구냐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갑구를 봐야 되죠. 여기 저당권 설정되어 있느냐 없느냐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을구를 봐야 되죠. 이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실관계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표지를 봐야 되죠. 그러면은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등기하여야 한다. 법에는 이래 안 되세요. 여러분들 이야기 좋기 위해서 제가 표현합니다. 사실관계 등기는 어디 합니까? 표제부에 하죠.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니까 표제부에 등기를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한다. 문제는 돌고 돕니다. 이 지문이 최근에 잘 안 나왔어요. 오래전에 갑구에 한다라고 2번이나 나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법에서는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를 기재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 말이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관계 기재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 어디에? 표제부에 기재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39페이지에 1번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 정의. 자,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수목의 집단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임목이라 한다. 그죠? 자, 그럼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토지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된다. 임목 등기 번호를 기재한다.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표제부예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4번에 동그라미 3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법정지상권의 1번에 자, 임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서 법정지상권 공부할 때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임목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도 있고 뒤에 가면 광업재단도 있고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볼게요. 이거는 일단 개념만 잡으면 돼요. 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입니다. 자, 누가 공장을 운영하려고 해요. 토지를 샀습니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만 있다고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죠.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공기구 비품, 영업권, 특허권, 자동차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죠? 자,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되죠. 돈을 다 썼다.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가서 돈 빌리면 되죠. 또 돈을 다 썼어요. 그럼 여기는 토지 건축물만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기구 비품, 무채재산권 이런 재산도 있죠. 그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빌리러 갑니다. 은행에서 이거 동산을 담보로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잘 안 빌려주죠. 그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공장에 돈을 많이 빌려주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별로 없죠.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공장에서 돈이 있어야지 외국에서 원재료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야지 달러를 벌죠. 그러니까 이 공장에 돈을 많이 빌려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은행 장들을 불러가지고 제발 중소기업에서 돈 빌려달라고 좀 잘 빌려주라. 그럼 그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 같은 빌려주겠다. 담보 없는데. 담보 없으면 안 빌려준다는 거 정부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장에 돈을 좀 많이 빌려줄 수 있을 거냐 고민을 하다가 만드는 법이 공장재단 저당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돈을 빌립니다. 그죠? 근데 토지나 건축물을 포함해,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돈 빌리는 거하고 이거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산권이 있다. 이거를 전체를 한 개의 재산권으로 봐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하고 어느 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습니까?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봐가지고 빌린 게 돈을 훨씬 많이 빌릴 수 있죠. 이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는 것을 공장재단이라 한다, 광업재단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이런 지분이 잘 안, 시행에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옛날에는 박스 안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오면 필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어업재단, 항만운송재단 이런 게 따라 나왔어요. 재단이고 전부 다 중개대상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 되지만 어업재단, 항만운송재단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 안 돼요. 여기서 지금 하나만 딱 기억을 합시다. 하나만. 개념만 잡으면 돼요. 자, 하나의 재산권으로 본다 그랬죠. 하나의 재산권으로 본다 하는 말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지금 알아야 될 거 딱 하나입니다. 원래는 토지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 되죠. 되죠, 그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내의 토지나 건축물은 각각 분리해서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분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만 보시면 돼요. 토지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 되지만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내의 토지나 건축물은 각각 분리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자, 여기 나와 있고 우리 교재에서는 뭐 깊이 있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문제는 안 나오니까 쭉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4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밑에 보면은 무주부동산 있죠. 무주부동산. 주인이 없는 땅이죠. 주인 없는 땅은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주인 없는 땅은 누구 거예요? 국유죠. 그죠? 주인 없는 땅 누굽니까 하니까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러는데 먼저 본 놈이 임자가 아니고 국유예요. 국유라는 말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그죠? 미채굴 광물 이것도 국유입니다. 물론 중개대상물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사적 소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사적 소유가 안 된다는 말은 중개대상물이 안 되죠. 그런데 공유수면을 매립인가 받고 준공 허가를 받으면은 사적 소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매립해놔 가지고 현대에서 매립해가고 현대에 있죠. 그 전에는 소유가 안 되는데 그럼 지금은 누구 땅이에요? 현대 거죠, 그죠? 거기에 임대차에 갖고 하기도 하죠. 공유수면은 중개대상물 안 되는데 이게 개인계 나중에 매립해가지고 개인계 되면 중개대상물 됩니다. 그다음에 포락지인데 포락지는 말을 잘 안 써요. 이게 뭐냐면은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범람을 흙을 쓸고 내려가죠. 이 토지 입장에서는 포락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락되었다. 포락지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안 돼요. 사건이 안 미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사적 소유가 안 되니까 포락지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개대상물까지 보셨고 넘어가시면은 공인중개사 제도 50페이지 있는데 오늘 첫날이죠. 첫날 길게 하면 지겹죠. 그죠? 지기면 공부 안 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시간에 비해 가지고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틀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거는 단락단락이 전부 다 문제예요. 단락단락 전부 다 문제다. 다음 시간에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되죠. 내년에 들으면 되죠. 뭐. 두 달이가 떠든지 오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은 마칠 때는 그냥 안 마치고 꼭 그날 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합니다. 그거 할 때는 어떤 사람은 마치다 책 덮었는데 목숨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막 안 좋던데 여러분들이 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저도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두 달 들어갖고 복습을 하면 2번 듣는 거예요. 안 하면 1번 듣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훨씬 기억에 오래가고 시험 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할 때는 굳이 책을 찾아보지 말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이제 정신이 분산 안 되기 때문에 듣기만 들으세요. 필요 없는 거 앞에 거 쭉 빼버리고 자, 용어 정의에 제일 처음에 중개 나왔어요. 중개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거래라는 말은
사인들 간에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거래라고 한다. 그럼 일방 당사자가 사인이 아니다. 아니면 사인이라 하더라도 주고받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거래가 안 되죠. 그죠? 거래가 안 되면 중개가 안 된다. 마찬가지 상속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 중개가 안 되죠. 경매 일방 당사자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니까 거래가 안 된다. 결론적으로 중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개라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어떤 권리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전체 말해가 매매, 교환 소유권이죠. 임대차, 임차권은 원래 채권이니까 등기가 되는 권리 아니지만은 이 임차권도 등기는 할 수는 있어요. 하여튼 이거 빼고 나머지 권리는 전부 다 등기될 수 있는 권리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원칙인데 유치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그죠? 그런데 판례에서는 유치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할 때 목적 부동산하고 피담보채권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하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도 이전할 때는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중개업 했어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라는 것을 말한다.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등록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달라고 약속 요구하는 상태에서는 아직 보수를 안 받았죠.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 사람 기업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할 때 업이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중개업이다. 우연히 한번 하면은 중개업 아니다. 그죠? 물론 그 사람은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 없죠. 오래된 판례지만은 간판을 내걸고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중개업에 해당하죠. 그죠? 그러면은 경비 아저씨가 처음으로 중개를 했어요. 보수를 받았다. 이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한 번 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죠. 그런데 조그마한 간판을 내걸고 하면은 중개업 맞죠?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말은 행위는 중개행위겠죠. 그죠? 경비 아저씨한테 중개행위 하느냐 물어보면은 안 한다 그러겠죠. 우리가 볼 때는 맞죠. 그죠? 결론적으로 중개행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그 중개행위를 하는 본인이 판단한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핵심은 중개업은 기업공개사에 대해야지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는 중개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면 틀렸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끝이 나야 돼요. 물론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니까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우리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기업공개사에 대해야지 중개업을 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하기 위해서 공개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기업공개사 종별에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법인인 기업공개사, 그 다음에 법 76385 부칙 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제가 표현할 때는 중개인이라 그럴게요. 그런데 이 중개인은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는 중개인도 결론은 기업공개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업공개사라고 전부 다 자격이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고용인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속공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중개보존이란다. 소속공개사 용어 정의할 때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되는 두 개가 소속되었다, 공인중개사다. 그래서 소속공개사란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기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즉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개사에 해당한다 말이죠. 소속공개사 할 때 소속되었다, 공인중개사다 하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듯이 중개보존을 때도 꼭 찾아야 되는 게 소속되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일단 찾아야 되죠. 중개보존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기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기업공개사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은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지만 물론 하여야 한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개보조는 절대 중개업무 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중개보조는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중개대상물, 자, 중개대상물은 법에서 규정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등기를 안 해도 중개대상물 된다. 시행령에서 규정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허가라는 개념도 없고 등기를 안 하면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이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비행기나 선박도 부동산으로 보는데 이건 아니죠. 우리 법령으로 규정된 법정 중개대상물이어야 되는데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전부 다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되고 거래가 가능해야지 중개할 수 있다. 자, 처음에 나온 게 토지예요. 자, 토지 소유권 이전할 때는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된다. 즉 1필지나 여러 필지로 이전을 하는 거지 1필지의 일부분은 매매할 수 없다는 말이죠. 1필지의 일부분을 매매할 수 없다는 말은 1필지는 요거는 값거고 이거는 을거다 구분해서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당권도 1필지 전체야 되지 일부분은 안 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1필지의 일부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용어 정의가 건축법에서는 토지 정착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물론 토지 정착물로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죠. 그런데 벽이 없이 기둥으로만 된 건축물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 정자 있죠. 지붕 있죠. 기둥 있죠. 벽이 없죠. 아니면은 원룸 같은데 1층에 가면 주차장으로 서는데 기둥만 있고 벽이 없죠. 이런 것들을 필로티 구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건축물은 물론 토지 정착물로서 지붕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벽만 있으면 된다. 하여튼 판례에서는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지문에 잘 나오는 부분 아니고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미래 건물도 건물이니까 중개대상물 된다. 그럼 미래 건물이라는 게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면은 미래 건물로 본다. 즉 주택법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할 때까지의 권리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이라죠. 정비법에서 관리 처분객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이라고 표현하죠. 분양권 입주권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됐으니까 미래 건물로 본다. 중개대상물이 된다. 하지만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판례에서는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아직 계약이 체결 안 됐기 때문에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 안 됐죠. 미래 건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서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이 된다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임목이라고 하는데 임목은 등기가 되었다. 등기가 되었다는 말은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재단권의 대상도 된다.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팔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임목 토지 소유자고 임목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거꾸로 하면은 임목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임목 소유자는 임목 뽑아서 나가야 된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하거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임목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임목이 있는 땅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 그러면은 산에 올라가면 모른다 그랬죠. 그러면 그 토지를 살려면 적어도 토지 등기부는 떼볼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에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된다. 토지 등기부, 표지부, 각구, 을구 중에서 사실관계 기재는 어디에 합니까?
표제부에 하죠. 그래서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된다. 이게 법으로 표현되기로는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를 기재한다. 이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관계 기재니까 표제부예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극히 문제나 나오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한마디로 하나의 재산권으로 본다. 하나의 재산권으로 본다 하는 말은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그러면은 원래는 토지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 되죠. 그런데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네의 토지나 건축물은 각각 분리해서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기 전에 하나만 질문할게요. 올해 들어가서 처음으로 공제사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조금만 하고 되는 건 아니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내가 죽어도 안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죠. 공부를 할 때 무작정 하지 말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진대. 내 자식 인생이 달라진대. 내 자식의 와이프 얼굴이 달라져요.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